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북한 석탄의 국내 반입은 일부 수입 업체가 러시아산으로 위장해 들여온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북한 석탄을 국내에 들여온 것은 유엔 결의 위반에 해당되는 만큼 외교적인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관련 내용 북한대학원 대학교 양무진 교수, 세종연구소 홍영익 외교연구실장과 함께 분석해 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 먼저 북한산 석탄 반입 의혹을 수사했던 관세청의 얘기부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북한산 석탄 등을 러시아 항구에 일시 가액한 후에 제3의 선박에 바꿔 싣고 러시아산인 것처럼 원산지 증명서를 위조하여 세관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총 6회에 걸쳐 국내로 반입하였습니다. 다음은 한 건의 밀수입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원산지 증명서 제출이 필요 없는 세미코커스처럼 분명을 위장하여 거짓 신고한 것을 적발하였습니다. 네, 들으신 것처럼 이 북한산 석탄 반입 수입업체의 불법 행위다, 이렇게 정부가 발표를 했는데요. 먼저 어떻게 분석을 하셨습니까? 그것이 뭐 관세청이 나름대로 그 증거자를 확보해가지고 네, 밝혔으니까. 상당히 오랜 기간 조사를 했죠. 그렇죠. 예. 뭐 그만치만 좀 민감한 사안이고 네. 또 그리고 지금 이제 조사 방법에서 어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예. 예를 들어 지금 이제 북한에서 또 러시아로 우리 측으로 또 이런 그 이 기업에서 들어와 가지고 이것이 또 뭡니까 발전소들 이런 여러 가지 과정 네. 등에서 좀 시간이 걸릴 것이다. 그러나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더 중요한 건 이것은 민감한 지금은 이제 이런 남북 관계, 그렇죠. 북미 관계 이런 민감한 이런 한반도적인 상황에서 민감 문제이기 때문에 그만큼 이 조사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린 것이 아니겠냐고. 예. 어떻든 간에 결과론적으로 지금 이제 그 이 우리 정부의 조사 발표가 적어도 이 북한산을 속여가지고 소위 북한산을 러시아산을 속여가 들어온 거 아닙니까? 네. 그것도 지금 이제 한 66억 달러 정도. 뭐 이런 상황 같은 경우는 아마 지금은 이제 이것은 기업의 일탈 행위로 보는 것이 저는 맞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예. 이런 상에서 유럽이라든지 이 동남아시아라든지 많은 이런 그 이 사례가 있습니다. 네. 사례의 대부분 그 국가에서 조사 결과 발표가 기업의 일탈 행위로 발표한 사례가 많습니다. 네. 그런 측면에도 이번에도 그렇게 우리 정부의 발표가 나름대로 설득을 지닌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근데 사실 이번 그 발표가 공식적으로 나오기 전에도 정부가 혹시나 눈 감기를 해준 것이 아니냐라는 논란도 있었거든요. 네. 이런 논란을 죽이기에 상당히 뭐 설득력 있는 그런 발표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정부로서는 우리 기업의 책임이 가능한 적었기를 바라면서 수사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예. 저도 우리 기업들이 설사 책임이 있더라도 좀 적었으면 했는데 결과는 조금 반대로 나온 것 같아요. 네. 우리 그 일탈된 기업가들이 북한에서 석탄을 수출하는 과정에서 사실상 그 관여돼 있었고, 그 다음에 러시아에서 내려서 환적하는데도 관여돼 있었고, 예. 그 다음에 원산지 증명서를 위조했고,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한국의 일탈된 기업이 석탄을 러시아를 거쳐서만 왔을 뿐이지 사실상 북한에서 수입한 거거든요. 네. 그 기업들은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위반한 게 확실하고, 단지 우리 정부가 잘못했냐, 정부가 한 거는 저도 그랬듯이 우리 정부도 가능한 우리 기업인데 유엔 제재를 어기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은 있었으리라고 보는데, 네. 그러니까 이들이 위법했다라고 해서 아주 집중적으로 심도 있게 열의를 가지고 수사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는 책임이 있다라고 이제 보여지는데, 네. 이게 우리 기업들이 북한산 석탄인 줄 알면서도 수입한 것을 그런 사실을 인지하고도 봐줬냐, 예.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 정부의 책임은 열심히 수사하고 좀 아주 집중적으로 이들을 규제하고 하지 못한, 그리고 능력 면에서도 재빠르게 이들 선박이 오면 며칠 있다가 또 나가잖아요. 네. 그 기간 동안에 이것이 사실은 북한산 석탄이었다는 것을 알고서는 억류하거나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는 못한 능력 부족. 예. 그러니까 지금 와서 보면은 이들이 이제 그 원산지 증명서를 위조했는데 그거는 러시아에서 발행한 그 증명서가 있잖아요. 네. 근데 그걸 러시아 세관이나 거기 사이트에 들어가서 그 정확한 넘버를 기입해서 러시아가 진짜로 이걸 발급했는지를 확인했어야 되는데 그런 건 못한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조금 아쉬운 점이 있죠. 관리 소홀 예. 이런 책임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중요한 것은
그것을 정부가 뻔히 알고도 그냥 눈 감아줬다. 묵인하지는 않았다. 이건 아니기 예. 때문에 뭐 세컨더리 보이콧이나 뭐 유엔 안보리에서도 뭐 한국이 참 지금 유감스럽다라고 네네. 한국에 대해서 제재를 가한다거나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좀 예. 봅니다. 아무래도 책임을 피하기는 쉽진 않아 보이는 부분도 있는 것이 이게 7번이나 그동안에 국내에 들어오는 동안에 말씀하신 것처럼 적극적으로 좀 대처를 하지 못한 부분이 상당히 아쉬움이 남는 건 사실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비판은 앞으로 어떻게 좀 마무리를 할 수가 있을까요? 물론 이제 이 문재인 정부의 그 대북 정책 한마디로 예. 지시라는 것은 그 국민과 함께 또 그리고 남북이 함께 국제사회 함께 하는 거 아닙니까? 네. 특히 국제사회 함께 이런 차원에서 한미 동맹에 토대해 가지고 철저하게 이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이것을 준수하는 그것을 갖다가 문재인 정부 출범에서부터 계속 강조한 점이죠. 네. 그래서 저는 잘 지켜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지금까지 유엔 안보리뿐만 아니고 미국의 대북 제재에 있어 가지고 정부 차원의 제재를 받은 사례가 없습니다. 단지 이란만 예외적인 사례가 있었습니다. 네. 그런 차원에서 아마 이번에 정부가 좀 책임진다 하면은 지난 10개월 동안에 좀 감시, 관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덕적인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비판의 대상은 될 수 있겠다. 예. 그러나 10개월 동안 충분하게 한미 간에 조율했고 또 유엔 대북제재위원회와 충분히 상의도 했고 예. 첩보 단계부터 그런 측면 봤을 때 아마 미국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크게 한국에 대해서 책임을 전가할 가능성이 낮다. 예. 그런 차원에서 방금 우리 홍 실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세컨더리 보이콧 여기에 대해서 한국 저격 가능성은 아주 낮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정부가 북한산 석탄을 운반한 전력에는 외국 선박의 입항은 금지를 했거든요. 이런 적절한 조치가 이어지고 있다고 보시는 거죠? 그것은 이미 이제 우리가 지금 이제 잘 알려진 대로 2010년도에 천안함 사건 이후에 네. 오사 조치를 있는 거 아닙니까? 오사 조치 보면 일정 기간에 네. 북한에서 들어갔던 배, 또 북한에 나왔던 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체 대한해협에 들어오지 못하고 우리 쪽에 들어오더라도 일정 기간이 지나야 들어온다는 게 있습니다. 또 그리고 특히나 뭐냐면은 지난해죠. 2017년 8월 이후 북한의 광물 자원 예. 이런 부분들 일체 수출 금지 이것이 우리에게도 철저히 적용된 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그 연장선에서 북한의 이 석탄 석탄을, 시권 예. 이 배에 대해서 아마 이에 대해서 뭐 압류 조치라든지 이런 조치는 유엔의 대북 제재 결의안의 규정 내에 예. 범위 내에서 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전망합니다. 그동안의 관리 소홀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더라도 앞으로 좀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정부가 좀 더 낫지 않을까 싶은데 앞으로 할 수 있는 네. 대책들이 뭐가 있을까요? 중요한 거는 우리 정부가 이 사실을 인지하고 나서 예. 어떤 처리를 하느냐가 유엔이나 미국이 보고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우리 정부가 조사에서 결과를 발표하면서 기소 송치했기 때문에 적절한 조치했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이 기업들은 책임을 면할 길은 없어요. 근데 단지 이제 좀 아쉬운 것은 유엔 안보리 제재했지만 모든 기업들이 다 알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 이거를 국내 입법화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안 했죠. 그래서 아마 국회에서는 이거를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한국법으로 바꿔서 하는 조치를 아마 할 가능성이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외무부에서 관세청에다 이 미국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관세청에다 이거 좀 의심스러운 선박이 들어오니까 좀 잘해봐라. 네. 그랬는데 관세청에서 조금 그 아주 관리를 철저하게 못한 그 책임이 있는데 어쨌든 외무부하고 관세청하고 정보기관하고 해경 이런 관계기관들의 원활한 협조 체제를 구축하는 거 네. 이런 거를 해야 되고 향후에는 보다 더 적극적으로 들어오는 선박들을 관리, 검문 검색을 하는 걸 좀 더 네. 적극적으로 해서 지금부터라도 만약 제2의 이런 사건이 벌어지면 국제사회의 신인도라든지 미국이 아무리 우리 우방이라더라도 정말 미국이 우리가 원치 않는 행동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예. 그리고 정의용 실장이 지난달 20일 날 백악관에 가서 볼튼 보좌관을 만나서 다 설명을 했을 거예요. 이게 이렇게 이런 일이 있어서 조금 우리도 좀 유감으로 생각하는데 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컨더리 보이콧 할 것 같지는 않은데 만약 제2의 사건이 벌어지면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조심해야 된다. 네. 보다 더 철저하게 해야 되는데 좀 안타까운 게 지금 이제 남북 관계도 좀 나아지고 있고 규제도 풀어야 되는데 규제를 우리가 조금 좀 관리를 철저하게 못해서 앞으로는 더 강화해야 되는 예. 사실은 풀어가야 되는데 강화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좀 안타깝죠. 예. 뭐 지금 정의용 실장이 아마 백악관에 가서 충분히 설명을 했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그런 건가요? 아직까지 미국의 공식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지 않거든요.
공식적인 반응은 나왔지요. 뭐 이거 지금 이제 관세청의 계속해서, 예. 발표에 대해서는 아니지만 예, 그 관세청 전에 발표에 대해서. 한국 정부에 대해서 신뢰한다. 예. 뭐 이것을 충분히 이야기했기 때문에 또 네. 그 신뢰한다까지 나오기는 과정. 여기까지 볼 때는 아마 지금 이제 우리 홍 실장 말씀한 대로 정영 실장이라든지 예. 또는 이제 우리 외교 당국자들 이제 충분하게 한미 간의 조율한 결과 아니겠냐 이렇게 보여지고 지금은 이제 이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안에 관한 네. 이에 대한 성실한 이행을 가지고 국내 입법화 이것은 상당히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유엔 안보 대북 제재 결의안이 이것이 일종의 한시적인 것이지 영원한 것이 아니단 말입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국내적으로 입법하는 상당히 어렵다고 치고 예.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물론 지금 이제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안이 시행되는 기간까지는 철저하게 우리가 법치 국가이기 때문에 또 우리 회원국가 우리가 유엔의 회원국가이기 때문에 성실히 지켜야 됩니다. 그럼 우리는 지금 한반도의 특수성이 있단 말입니다. 한반도에 있어가지고 한반도 상을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될 네. 그런 책무도 우리 정부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지금 이제 한편으로는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안을 지키면서 또 한편으로는 지금까지 지난해 예를 들어가지고 올해부터 들어가지고 북한이 도발적인 이런 것이 상당히 없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면 그게 준한 만큼 대북 제재를 완화하는 그런 노력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예. 이것을 좀 더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 북한 석탄 반입에 대한 우리 정부의 공식적인 발표가 있었지만 아직까지 미국의 공식 발표가 없는 것은 그 이전에 이미 충분히 한국과의 관계에 대해서 우호적인 입장을 네. 표명을 했기 때문에 추가로 더 할 필요는 없다라는 분석이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우리 사실 문재인 정부 출범해서 예. 박근혜 정부나 이명박 정부와 달리 남북 화해 협력이 기조잖아요. 예.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우리가 제재를 하는데 한국이 좀 은근히 풀어주지 않을까 뭐 이랬는데 제일 먼저 걱정한 게 사드였어요. 네. 사드 문제를 사실상 미국이 바라는 대로 해결해 준 겁니다. 그래서 한미 관계 신의를 쌓고 작년 6월에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장진호 전투 얘기를 하시면서 미국이 없었으면 문재인 대통령 지금 생명 자체가 태어나지 못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신뢰를 쌓고 요번에 과정에서 보면은 이거 수사 과정 이런 거에 대해서 상당한 정보를 공유를 하면서 했기 때문에 미국도 알고 있었던 거란 네. 말이죠. 알고 있었고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기소송치하고 그 선박들은 사실은 그 선박들을 억류해 보세요. 중국 선박인데 한중 관계 어떻게 되겠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좀 슬기롭게 이런 거는 생각해서 국내 정치적으로도 우리 정부가 나름의 노력을 하고 있으니만큼 국익을 일단 챙기고 그러면서 한미 동맹을 유지하면서 양 교수님 잘 얘기하신 것처럼 예. 제재를 조금 풀으면서 비핵화를 유도하는 게 이게 우리 국익이에요. 근데 무조건 그냥 뭐 제재를 열심히 해야 되고 우리 정부가 어겼으니까 국제사회에 반성해라. 그건 좀 지나치다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오히려 제가 지금 아쉬운 것은 결국은 우리가 지금까지는 안보리 결의나 미국의 동맹국으로서의 미국의 제재 결의 같은 것도 우리가 존중하는 양식을 보이면서 한미 간에 아주 흔쾌히 제재를 완화해가는 이런 거를 보고 싶었는데 네. 우리가 조금 관리가 미숙해가지고 미국이 약간 우리 정부에 대해서 조금 좀 아쉬워하는 부분이 있는 예.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이 좀 저도 좀 속상한 예. 거죠. 그런 부분을 아직 뭐 미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발표를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예상을 해보는 건데요. 그건 발표를 안 한 이유가 예. 우리 정부가 나름의 미국에 대해서 정보를 주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을 네네네. 것이고 이번 사건도 확실히 처리하겠다는 것을 서로 간에 서로 정보가 오고 가고 있기 때문에 예. 미국이 이런 상황에서 세컨더리 보이콧한다는 건 사실 좀 어불성설이다. 예. 저는 근데 그렇게 미국 봅니다. 언론에서는 북한이 유엔 제재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을 계속해서 찾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남한에도 상당히 이게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그건 당연하죠. 보도를 했거든요. 북한으로서는 예. 1년에 한 1조 3천억 원인데 예. 요번에 들어온 거 보면 66억 원이라고 하는 것은 200분의 1입니다. 북한 1년 석탄 수출의 200분의 1인데 네. 물론 아주 작은 건 아니죠. 그렇지만은 이걸 가지고 북한이 뭐 큰 소득을 올렸다. 그러기는 좀 쉽지 않고 그리고 그 몇몇 업체들이 그 일종의 사기 행위를 한 건데 그 원산지 증명서를 유지했을 뿐 아니라 이거를 석탄을 들여오는데 석탄을 들여오는 뭐 계약을 한 것이 아니라 북한의 대외 수출을 도와주면서 거기에 대한 수수료조로 석탄을 받아온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 정부로서는 참 지금 찾기가 어려웠던 거죠. 그러니까 관련 은행들도 있는데 은행은 신용장 개설만 해준 거고 북한하고 상대한 게 아닙니다. 우리 기업을 상대해서 이 기업은 그래도 그 어음을 발행할 수 있는데 그 보증을 쓴다 이거기 때문에 그 은행들이 제재를 받아야 될 이유는 거의 없어요, 사실은. 예. 그렇기 때문에 너무 우리 정부나 우리 기업들이 책임이 크다라고 만약 정치 공세를 한다 그러면
그건 좀 과도한 것이라고 저는 단연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와 관련해 네. 이렇게 좀 우리가 그 추론 가능한 부분이 예를 들어 가지고 대북 제재가 시행되기 전에 예를 들어 가지고 남북 간의 무슨 교류, 당국 차원이 아니고 민간 차원의 네. 교류해 가지고 그러면 그 교류를 원활하게 위해 가지고 이 기업가, 업자들이 북한에 뭔가 돈이 간다든지 뭐 이렇게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갑자기 북한이 도발에 의해 가지고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가 시행이 돼 버린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업자들은 거기에 대해서 물품을 못 받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어느 주식이다 보니까 상당 부분 손실이 오는 것이죠. 그래 보니까 차선질 하다 보니까 결국은 뭐냐니까 북한산, 이걸 갖다 러시아를 속여가 들어온 이런 사례도 있는 것이죠. 예. 이것은 기업의 애로사항이에요. 이 애로사항에서 물론 법적인 차원에서는 엄격히 다뤄야 되지만도 이런 현실적인 인상도 우리가 감안을 해야 된다. 예. 그런 차원에서 지금 이제 정부가 기업도 관리해야 되고 법도 지켜야 되고 상당히 어려운 그런 상황이 있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한편으로 있어서는 이런 그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를 충실히 준수하는 차원에서 한미 간에 또 유엔의 대북 제재 위원회 안에 이런 뭡니까 채널을 통해 가지고 충분히 정보 교환하고 예. 또 한편으로는 이런 남북 간에 있어 가지고 이런 애로운 상황이 있어 가지고 기업다들 이런 애로사항도 청취하는 이것이 정부의 목적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어떻게 하면 원활히 해결하는 이런 측면을 봤을 때 저는 오히려 남북 간에 북미 간에 또 뭡니까 유엔 간에 이 북한이 지금까지 도발이 상당히 자제하고 비핵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서히 1단계는 대북 제재에 있어 가지고 인도적인 차원의 대북 제재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완화하고 또 북한이 비핵화에 대해서 어느 정도 더 진전이 가면은 이 주민들의 생활과 관계되는 생필품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재를 하고 북한이 완전히 비핵화 이렇게 간다면은 결국 뭡니까 투자라든지 이 첨단 기술과 관련된 이런 여러 가지 북한에 대한 지원 이런까지 가는 이런 단계적인 이런 거 봐야만이 북한도 뭔가 비핵화에 있어가지고 이익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것은 소홀히 하고 오로지 선 비핵화 후 대북 제재 해제 이러한 구도 선상을 갈 때는 북한의 비핵화도 당기지 못하고 예. 한반도 긴장도 완화시키지 못하는 그런 악순환이기 때문에 좀 더 지금은 지혜를 모을 때다. 그렇게 예. 생각합니다. 북한의 뭐 비핵화의 어떤 순서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런 가운데 그 다음 달 9일이 북한에서는 정권 수립 70주년 기념 행사가 열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YTN이 이 북한 미림 비행장에서 대규모 열병식 예행 연습이 벌어지고 있는 그 위성 사진을 단독으로 입수를 했습니다. 일단 그 화면을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미림 비행장이라는 곳이 어딘지 먼저 좀 네. 설명을 한번 평양 해주실까요? 김일성 광장에서 가까운 군사 비행장인데요. 예.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곳이죠. 비행장 자체로는 최근에는 많이 활용되지는 않고 네. 김일성 광장에서 가까우니까 대규모 열병식이나 그런 행사를 준비하는 곳으로 많이 쓰이는데요. 네. 지금 저기에 10,000명 정도의 병력이 모여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장비들이 있는데 사실 이 금년의 9월 9일은 정권 수립 70주년이기 때문에 예. 올해 김정은 신년사에서도 사실 그 우리 올림픽이 그 성공적으로 개최하는 게 매우 중요했잖아요. 근데 신년사에서 두 가지 행사를 얘기하면서 남한에는 그 올림픽이라고 하는 국제 행사가 있고 자기네는 정권 수립 70주년 행사가 있는데 예. 사실은 우리도 1948년에 정부 수립한 건 사실이죠. 8월 15일에. 그런데 그들은 이제 공산 정권들은 또 자기네 정권 공산당 꽤나 뭐 중시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정권 수립 70주년이 꺾어주는 해이기 때문에 예. 대대적으로 행사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올림픽에 가겠다. 그래서 온 겁니다. 그러니까 9월 9일을 얼마나 기다리고 있겠어요. 김정은이 최근에 뭐 함경북도나 평안북도 이런 데 쭉 다니면서 그냥 그 더운데 삼복더위에 러닝샷 차림으로 막 가가지고 예. 격려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것도 70주년에 뭔가 경제적 성과를 내보려고 하는 건데 지금 이제 그 비행장에서 저거 하는 모습을 보니까 사실 그 미국이 트럼프가 제일 관심 있는 게 대륙간 탄도탄이잖아요. 네. 근데 대륙간 탄도탄을 혹시 요번에 9월 9일 날 또다시 공개하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트럼프로서는 굉장히 기분이 나쁘겠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요번 그 9월 9일 날 열병식에 어떤 무기들이 과연 나타날 것인가. 근데 요번 금년도 2월 달에 이제 그 군 창설 기념일을 하면서 네. 화성 14형, 15형 대륙간 탄도탄을 보여줬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그 핵실험장도 폐기했고 그다음에 엔진 실험장, 그게 장거리 로켓 실험하는 곳이기 때문에 네.
혹시 이번엔 안 나오지 않을까라는 것이 이제 국제사회의 기대인데 네. 가림막을 지금 해놨어요. 그렇죠. 가림막을 해놔가지고 그 안에 좀 숨겨놓고 9월 9일 날 나오지 않을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아마도 지금 리용호도 이란에 가가지고서 뭐 핵기술은 포기하지 않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이런 것들이 다 뭐와 연관돼 있냐면 양 선생님 얘기하신 지금 비핵화가 안 되고 있잖아요. 예. 우리가 생각하는 핵 프로그램 아직 돌아가고 있고 그렇죠. 신고도 안 했고 사찰단도 안 들어오고 예. 그런 상황에서 미국은 뭐 자기네 챙길 건 다 챙겼다. 북한은 그렇게 보는 거예요. 억류자도 보내줬지, 뭐 실험장도 폐기했지, 엔진 실험장도 했지, 유해 송환까지 했는데 미국은 도대체 뭘 하느냐? 이런 볼멘 소리를 저렇게 하는 겁니다, 지금. 예. 그렇기 때문에 양 선생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거는 종전선언. 이거 해도 정전선언 계속 유지돼요. 정전협정이 계속 유지되니까 종전선언을 하도록 하고 제재도 조금 풀어주면서 비핵화 쪽으로 가자는 것이죠. 예. 그런데 요번에 이제 그 석탄 사건 이게 벌어져서 이게 유감인데 그러니까, 예. 지금 가야 될 우리 정부가 가야 될 길은 김정은도 설득해야 되지만 트럼프도 설득을 해서 종전선언 같은 건 좀 해주자. 그거 해도 주한미군이나 유엔사에는 지장이 없다. 이렇게 하면서 비핵화를 유도하자는 쪽으로 미국의 입장을 조금 끌어내고 예. 북한한테는 그거 종전선언 하더라도 유엔사는 계속 유지되고 그 주한미군 이런데 전혀 관계가 없다는 것만 보장해주면 트럼프 대통령 설득해서 종전선언 하겠다라고 네. 해서 비핵화 쪽으로 끌어내고 양측을 끌어내는 우리가 지금 소명이 지금 있는 거죠. 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입장이 상당히 중요하면서도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게 사실인 것 같은데요. 앞서 그 교수님께서 비핵화의 어떤 수순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지금 북한 석탄 제재에 대한 부분도 걸려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앞서 저희가 화면에 보여드렸지만 이 보이지 않았던 이 구조물이 포착이 되면서 과연 이 안에 어떤 것이 들어있을 것이냐 여기에 대한 또 무성한 추측들이 나오게 되거든요. 우리가 보통 열병식 하면은 예. 그 북한이 자신의 존재감을 가시하면서 체제 결속하는 그 목적이 가장 크잖아요. 그리고 또 지금 이제 과거 경험적 사례 보면은 이런 가림막 속에 네. 대부분 화성 14, 15형 같은 중거리, 장거리 탄도 미사일이 있었단 말입니다. 예. 그런데 지금은 이제 이 북미 관계 상황 또 특히 김정은 위원장이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이 있어가지고 완전한 비핵화 이렇게 선언을 했고 그 연장선에서 선제적 조치로서 풍계리 핵실험장을 해체하고 또 동창리 엔진 실험장 이것도 지금 해체 거의 완성 단계에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이런 차원에서 과연 그 가림막 속에 있는 예를 들어 가지고 ICBM 같은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직접 이런 열병식 보여줄 것인가? 예. 이에 대한 두 가지 관점에서 저는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원인은 뭐냐면 예를 들어 가지고 그 가림막 속에 있는 ICBM 이것을 갖다가 열병식에서 직접 보여준다. 이것은 뭐냐면 결국은 미국에 대한 압박. 지금 이제 빨리 예. 지금 우리에 대해서 이 ICBM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니까 이것을 폐기하려면 빨리 북한이 종전선언과 같은 또는 대북 제재 완화 해제와 같은 이런 것을 빨리 내놔라. 네. 이런 압박의 메시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러한 가림막 속에 ICBM 있고 그것이 열병식 있다 하더라도 안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니까 지난 2월 8일에 보면은 정규군 여기에 대해서 열병식 할 때 이 뭡니까 중계 예. 중계 시간도 상당히 단축을 했고 거기에 대한 진행 무기도 많이 안 보여줬단 말입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열병식의 ICBM급 이런 미사일을 동원하되 안 보여준다는 것은 결국 뭡니까 북한 내부의 체제 결속. 아직까지 우리의 뭐냐면 자주권 이런 것이 가지고 있다. 그래서 예. 주민들 보여주는 그런 차원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에 지금은 이제 이런 YTN에서 단독으로 가림막 속에 예. 분명 ICBM 같은 이런 신형 미사일이 있는 건 사실인데 아, 있다고 보시는 거군요. 저는 왜냐면 과거 경험을 할 때 그 가림막 속에 그거 외에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런 생각 봤을 때 있는데 그럼 이것을 과연 실제 중계선상에서 노출될 것인가 아니면은 열병식에 참여를 시키되 주민결석으로 중에서 안 보여줄 것인가? 예. 이것은 좀 더 북한의 일종의 뭔가 전략 전술의 단계에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겠습니다. 지금 모레 월요일에 남북이 판문점 통일각에서 고위급 회담을 열지 않습니까? 네. 이 회담에서 혹시나 뭐 열병식에 대한 어떤 그런 분위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혹시나 감지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을까요? 열병식 자체는 얘기 안 하지만 지금 제일 관심은 남북 정상회담 네, 관련된 사항을 예. 요번에 회담은 고위급 회담 그간에는 전부 이제 우리 측에서 제안을 한 것으로 돼 그렇죠. 있는데 예. 요번에 북한이, 북한에서 하자 예. 그러니까 북한이 뭔가 정상회담을 땡기려는 게 아닌가 이런 추측은 충분히 가능하고요. 예. 그래서 지금 나오는 얘기가
지금 일정을 보면은 9월 9일 이거 움직일 수 없잖아요. 네네. 정권 수립 기념이니까 대규모 열병식하고 그다음에 대규모 공연도 하고 예. 뭐 그런 거 다 준비하고 있다는데 그다음에는 러시아에서 동방경제 포럼 푸틴 대통령이 해서 지금 시진핑 주석하고 아베 총리는 가게 돼 있습니다. 블라디보스톡에 9월 11일이면 나타나는데 예. 거기 김정은을 여러 차례 초청을 했어요. 푸틴 대통령이 아직 북러 정상회담 안 했잖아요. 네. 거기서 하자고 지금 하고 있는데 김정은이 만약 간다. 그럼 우리 대통령도 가실 수가 있어요. 예. 저 몇 달 전에 가시긴 했지만 또 가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블라디보스톡에서 트럼프 대통령 제외한 육자회담 5개국 정상이 다 모이는 거예요. 그런 행사가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9월 말경에 유엔 총회에 김정은이 연설을 하러 가겠다. 지금은 외무장관이 하는 걸로 돼 있지만 네. 외무상이 하는 걸로 돼 있지만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으로 9월 말에 초청을 하면 뉴욕에 가서 연설을 하고 백악관에 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 또 시진핑 주석이 온다든지 해가지고 4자 종전선언 할 수도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열병식 문제라고 하는 것은 김정은이 머릿속에는 이거를 ICBM을 공개하는 게 나을까 아닐까. 근데 제 생각에는 지금 가장 트럼프가 한 얘기 중에 중요한 거는 김정은은 매우 영리한 협상가다. 그 말이 저는 잊혀지질 않아요. 예. 왜 트럼프가 김정은을 영리하다고 했을까? 자기의 고충을 제일 잘 알고 있는 자기의 정말 이해관계를 딱 채워주는데 그거는 뭐냐면 11월 중간선거에 뭔가 선물을 해줄 거라고 지금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트럼프가 지금까지 서두르지 않았던 이유는 아직 11월이니까 지금 8월이잖아요. 그러니까 9월이나 10월쯤에 뭔가를 터뜨리고서 중간선거에 김정은을 활용하려고 하지 않을까. 예. 그런 걸 보면은 이제는 트럼프도 서서히 발동을 걸 때가 됐는데 예. 트럼프가 아직 움직이지 않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김정은이 9월 9일 날 대륙간 탄도탄을 오히려 공개를 해서 압박을 트럼프를 해서 오히려 먼저 적극적으로 할 움직이게, 수도 있기 예. 때문에 제 생각으로는 9월 9일 날 대륙간 탄도탄이 나타나고 안 나타나고가 트럼프와 김정은 간에는 서로의 주고받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너무 우리가 뭐 그렇다고 해서 뭐 비핵화를 안 한다는 건 아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계산만 잘하고 있으면 되는데 네. 우리 정부도 이런 점들을 잘 계산을 해서 어떻게든 우리는 중요한 게 제가 제일 우려하는 거는 11월 때 중간선거 끝나고 나서 북한이 비핵화 안 하니까 다시 강경책으로 가는 거예요. 이거는 막아야 됩니다. 네. 그렇기 위해서는 트럼프에게도 돌이킬 수 없는 한반도 대통령 과정에 몰입할 수 있도록 하는 그 과정이 필요한데 그걸 위해서는 어떻게든 종전선언이라도 하게 하고 그다음에 비핵화도 상당 부분 진행이 돼서 네. 이 과정이 미국도 돌이킬 수 없게 예. 만드는 그거를 우리 정부가 지금 해야 되지 않을까. 그게 과연 우리가 제일 현명한 것이 어떤 수순일까. 예. 그것을 고민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게 아마 이제 남북 정상회담의 시기와는 맞물려 있을 것 그게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8월 말 내지 9월 초에 그렇죠. 남북 정상회담이 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예. 예. 그 시기를 놓고 뭐 시기도 시기지만 장소도 역시 이번엔 또 어디서 만날까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청와대에서 얼마 전에 이 평양이 아닐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발표를. 그래서 장소가 과연 어디가 될 것인가 이 부분도 좀 추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북한이 이번 거급 제안하면서 예. 대충의 어제는 밝혔죠. 뭐냐 했길래 4.27 판문점 선언 이행 문제. 네네. 그 속에서 평양 정상회담, 예. 평양은 표현 안 했지만 예. 또 남북 정상회담 개최 문제에 대해서 논의할 것이다 이렇게 돼 있죠. 그렇다면 지금 문제 이제 우리 홍 시장 말씀한 대로 이 북한만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전략적 의도가 있겠지요. 예. 또 자기가 필요성도 있겠죠. 그렇다면 결국 뭐냐 하니까 구구절. 다시 말해서 북한 입장에서는 광화국 창건일, 예. 민족 경사일을 규정했기 때문에 이 날짜를 펴야 되겠죠. 두 번째는 문제는 뭐냐 했더니 9월 하순에 예. 유엔 총회기간, 뉴욕에서의 유엔 총회기간 이것을 또 고려 감안을 하겠죠. 그런 차원을 봤을 때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8월 말, 9월 초 남북 정상회담, 그것도 평양 정상회담을 좀 가정하고 있지 않느냐. 예. 왜냐하면 평양 정상회담을 해야만이 뭐냐면 김정은 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 약속을 지키는 것이 부분 된단 말입니다. 물론 정상회담 장소에 대해서는 상대이기 때문에 서로 협의해야 되겠죠. 네. 뭐 지금 이제 이번에는 또 다시 예를 들어 가지고 판문점에서 하고 차후에 평양 사자 이렇게도 할 수 있겠죠. 예. 그러나 지금 이제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이미 판문점에서 두 차례이기 때문에 4.27 판문선언 이행을 준수하는 그런 측면이기 때문에 아마 평양
남북 정상회담 이것을 선호할 것이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북한은 그렇게 하는데 청와대에서는 아닐 수도 있다라는 그런 그건 아니다. 어떤- 기본이 예. 평양 정상회담이고 예. 상대가 있기 때문에 북한하고 장소 문제는 협의를 충분히 해봐야 된다. 논의하겠다. 예. 이렇게 이야기했고. 그다음 지금 이제 그 전에 지금 이제 우리 그 홍식단 질문이 있어가지고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이번 남북 고위급 회담이 있어가지고 이 북측에서 하는 일종의 뭐 열병식 예. 여기에 대해서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열병식에 대해서 북한이 뭐 우리 측하고 뭐 직접적으로 의논할 가능성이 예, 낮고 의논은 안 하겠죠. 단지 예. 열병식 이런 데 있어서는 결국은 구구절 아닙니까? 네. 구구절 부분이 있어가지고 김정은 위원장이 신년사에서 민족 대경사라고 성격 규정을 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성격 규정에 걸맞게 지금은 이제 중국, 러시아, 이란, 쿠바 이런 우방 국가들에게 고위급의 경축 사절단을 파견할 것으로 계속 외교적으로 지금 협조를 구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 그 연장선상에서 아마 이번 고위급 회담에서 수석 대표 간의 단독 이런 그 이 소위 말해서 접촉이 있을 때 아마 우리 측에게 고위급의 이런 축하 사절단 네. 파견 요청을 하지 않을까 저는 조심스럽게 이렇게 전망을 해봅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모레 고위급 회담에서 과연 어디까지 논의가 될 수 있을지 또 어떤 내용이 나올지는 저희가 나오는 대로 또 신속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북한대학원 대학교 양무진 교수, 세종연구소 홍영익 외교연구실장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